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십니까. 지산의 길 해설 이현조입니다. 이번 답사는 홍성, 결성, 광천을 중심으로 동학과 형평사 운동 관련 유적지를 답사했습니다. 오늘 해설은 동학과 형평사 운동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산의 길 해설은 답사 내용 중 우리가 일반인의 시선에서 좀 더 알면 본편 시청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내용으로 보충 설명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설명이나 강의와는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동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학은 1860년 최재우가 창건한 조선 마렵의 사상입니다. 이후 손병희에 의해 천도교로 계승되어 발전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각지의 반란, 외국의 간섭, 정치의 문란, 사회적인 불안과 긴장이 계속되었으며 종래의 종교는 이미 부패 또는 쇠퇴하여 민중의 신앙적인 안식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세를 배경으로 경주 출신인 최재우는 제세 구민의 뜻을 품고 1860년 서학에 대립되는 민족 고유의 신앙을 제창하였고 동학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종래의 풍류 사상과 유, 불, 선의 교리를 토대로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므로 모든 사람은 멸시와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천심 즉 인심, 하늘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이다 라는 사상을 전개하였습니다. 인내천의 원리는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지상천국의 이념, 즉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새로운 세상을 세우자는 이념과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인권과 평등 사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 신앙의 구체적 방법은 21자의 주문을 외우고 칼춤을 추며 부적을 태워 마시면 빈곤에서 해방되고 재병, 장생, 영세, 무궁한다는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한편 동학은 조선의 지배논리인 신분, 적서제도 등을 부정하는 현실적, 민중적인 교리에 대한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사회적 불안과 질병이 크게 유행되던 삼남지방에 재빨리 전파됐습니다. 그러나 최재원은 포교를 시작한 지 3년 만인 1864년
혹세 무민의 죄로 처형당하고 최시영의 2대 교주가 되어 비밀리에 교조의 유문, 동경대전, 용담 유사를 간행하는 한편 교리를 체계화하고 교세를 확대시켰습니다. 그 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 최시영도 처형을 당하고 동학은 천도교와 시천교로 분열돼서 3대 교주에는 손병희가 되어 꾸준히 교리 정비와 교세 확장에 힘썼습니다. 동학의 교회 조직은 최시영에 의하여 확립됐습니다. 즉 전국 각지에 세포조직인 포를 설치하여 접주로 통솔케 하고 접주 중에서 유력한 사람을 도접주 또는 대접주로 하여 여러 포를 통솔하는 한편 교장, 교수, 도집, 직강, 대정, 종정의 6가지 직분을 뒀습니다. 바로 이러한 동학의 혁명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학은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적 동학이 아니라 그 사상을 바탕으로 전개된 동학혁명 또는 동학농민운동을 말하는 것이죠. 동학농민운동은 동학농민혁명 또는 동학혁명, 동학운동, 동학농민운동 또는 동학농민전쟁 등으로 불리기 시작한 동학난입니다. 1894년 동학 지도자들과 동학 교도 및 농민들에 의해 일어난 백성의 무장봉기를 가리킵니다. 크게 1894년 음력 1월의 고부봉기가 1차가 되고요. 음력 4월의 전주성 봉기가 2차입니다. 그 다음에 음력 9월의 전주, 광주 걸기를 3차로 나누게 됩니다. 교조 체제의 신원 외에도 기존 조선 양반 관리들의 탐학과 부패, 사회 혼란에 대한 불만이 쌓이다가 1892년 전라도 고부군에 부임된 조병갑의 비리와 남형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났습니다. 부패 척결과 내정개혁 그리고 동학교조 신원 등의 기치로 일어선 동학농민군 중 일부는 흥선대원군, 이준용 등과도 결탁했습니다. 전봉주는 대원군을 반신반의하면서도 명성황후와 민씨 세력의 척추를 위해 대원군과 손을 잡았습니다. 대원군 역시 명성황후의 제거를 위한 무력 집단이 필요했고 동학농민군과 제휴하게 된 것입니다. 동학농민군 중 일부는 탐관오리 처벌과 개혁 외에 대원군의 섭정까지도 거병의 명분으로 삼은 바 있었습니다. 한편 흥선대원군과의 연대를 못마땅히 여긴 김계남은 수시로 전봉준과 충돌하다가 독자적인 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방원은 농민운동 진압 직후 흥선대원군이 특별히 사면을 청하여 석방됐으나 민씨계열의 관군에 의해 살해됩니다. 그 밖에 최시영, 손병희 등 북접의 지도자들은 남접의 거병에 쉽게 호응하지 않다가 그해 9월의 3차 봉기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편 개화파 지도자이자 망명정객인 윤치호는 동학농민운동을 적극 지지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초기에는 동학난, 동비의 난으로 불리다가 1910년 대한제국 멸망 이후 농민운동, 농민혁명으로 격상됐습니다. 동학농민혁명으로도 불리고 가보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가보농민운동, 가보농민전쟁이라고도 합니다.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민씨정권에서는 청나라군과 일본군을 번갈아 끌어들여 결국 농민운동 진압 후 청일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1882년 이후의 각종 사회 혼란과 정보의 부패로 민심이 동의하던 가운데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가 도화선이 되어 농민운동을 일으켰습니다. 1882년 구식군대 폐지와 관련하여 오군영에 소속되었던 군인들에 의해 이모군란이 일어났고요. 1884년에는 개화파의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이모군란 때에는 흥선대원군이 반란 세력을 등에 업고 궁중에 들어와 대권을 장악했다가 곧 청군에 의해 납치됐고 1884년 갑신정변 때 궁중을 습격한 개화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였으나 청나라군에 의해 밀려남으로써 왕권은 크게 실추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나라와 일본이 이 변란을 계기로 조선의 진주에 세력 다툼을 벌여 조선의 자주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됐습니다. 민씨 정권에서 청나라군을 끌어들여 개화파를 진압하자 일본은 일본대로 청나라가 조선을 무력으로 점령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조선의 병력을 대대적으로 파견한 것입니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이후에 민씨 정권과 고종은 친청 정책을 펼치면서 새로운 국면을 모색했지만
급격하게 변화하는 동아시아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혼란은 점차 가중화됐고요. 전국 곳곳에서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내건 밀란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그것은 1894년 3월 동학혁명으로 폭발되어 관군과 농민 사이 전면전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차 봉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 2월 15일 음력으로 1월 10일입니다. 타막간 고부군서 조병갑의 타막에 고부군의 동학도들과 농민군들이 쟁기와 낫 등 농기구를 들고 집단으로 무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곧 중앙정부의 탄관 오리들에 대한 분노로 향했습니다. 보국 안민과 폐정 개혁을 기치로 내건 농민들의 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대원군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동학 농민군과 접선하여 손자인 이준용을 추대할 계획을 세웁니다. 1886년 흥선 대원군은 민씨 정권이 조약을 체결하자 불만을 품은 위안스카이와 결탁하여 장남 이재면 완흥군입니다. 고종 황제의 형입니다. 이재면을 옹립하고 재집권하려다가 실패하고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농민 세력과도 연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돌아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동학군 중에는 전봉준과 같이 대원군의 문화에 출입하던 인물들도 있었고 폐정개혁과 대원군 추대, 민씨 외척 세력 척결과 괴화파 척결을 외치는 목소리도 강력했습니다. 대원군과 이준용은 민씨 정권의 부패 정치와 지방에 파견된 탄관오리들에 대한 반발을 주목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 안핵사 이용태를 보내 이들을 위로하고 탄관오리들을 처벌할 것을 약속하자 고부군이 동학군은 해산했습니다. 다음은 2차 봉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핵사 이용태는 첫 봉기를 동학도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동비들의 뿌리를 뽑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반란 관련자들을 동비라고 하여 동학도 취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동학과는 상관없는 전라북도, 충청남도 지역의 농민들을 동학도로 몰아 역적죄로 처벌하였습니다. 이용태의 강경책에 분개한 전봉준과 농민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총기류와 농기구 등으로 무장한 뒤에 태인 대접주 김계남, 무장 대접주 손화중 등과 함께 봉기하였습니다. 이것이 2차 봉기입니다. 백산봉기, 3월 봉기 등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의 시작입니다. 전봉준을 총대장, 김계남, 손화중을 장령으로 삼은 농민군은 1894년 음력 3월 하순에 백산에 모여 골기한 뒤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한편 동학 농민군은 고부의 황토현, 현재 정읍시 덕천면입니다. 황토현에서 4월 7일 전주 감영군을 격파했습니다. 이에 크게 놀란 조정에서는 전라도 병마절도사 홍계훈을 초토사로 임명하여 봉기를 진압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읍, 흥덕, 고창, 무장 등을 점령한 동학 농민군은 4월 23일 양력으로 5월 27일입니다.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홍계훈이 이끄는 정부군을 상대로 승리하였습니다. 4월 27일 음력 5월 31일 농민군은 전주성으로 입성하였습니다. 1894년 3월 21일 고부에서 봉기한 지 석 달 전주성을 점령한 농민군은 청일에게 군사주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갑오개혁이 시작되는 전주 화약을 맺고 해산했습니다. 사태가 확산되자 고종과 왕비는 당황했습니다. 고종과 민씨 세력은 청나라의 원병을 청하였고 청이 이에 응하자 일본 역시 텐진 조약을 빌미로 군대를 동원하였습니다. 이처럼 외세가 개입하자 농민군과 관군은 회담을 통해 화의를 약속하고 싸움을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에 진주한 청일 양국군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청에게 조선의 내정개혁을 함께 실시하자고 제의하였지만 청은 이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일본은 불법으로 조선 궁궐 경복궁을 침범해서 명성황후 민씨 정권을 몰아내고 흥선대원군을 앉혀 꼭두가시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김홍집, 어윤중, 박영효, 서광범 등을 중심으로 한 제1차 김홍집 내각, 즉 친일 내각은 일본 공사 오토리의 있기 말에 일련의 개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정부와 동학 농민군과 맺은 자주적인 개혁 전주 화약을 간섭한 친일 내각의 갑오개혁입니다.
그 뒤 개혁 추진기구로서 전주 화약당시에 설치된 교정청을 폐지하고 이후 군국 기무처가 설치됐습니다. 교정청 출신인 김홍집이 중심이 되어 내정개혁이 단행됐습니다. 다음은 3차 봉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이처럼 단독으로 조선의 내정개혁을 단행함과 동시에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군을 공격하여 승리한 뒤에 정식으로 청에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7월에 시작된 청일전쟁은 2달 만에 구미 열강의 지지를 등에 업은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선 정복을 위해 내정 간섭을 실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산되었던 동학농민군이 외세 배격의 기치를 내걸고 다시 소집되어 대일 농민전쟁을 감행했습니다. 봉기한 동학농민군 제1대는 전봉준의 지휘하에 공주성으로 다가들었고 제2대인 김계남의 지휘하에 청주 방향으로 진격했습니다. 농민군의 최종 목표는 서울로 쳐들어가 부패한 정치가들과 외세를 몰아내고 나라를 바로잡는 데 있었습니다. 교조 신원운동에서 고부봉기 그리고 제2차 봉기까지 전봉준과 농민군은 오직 그날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관군과 일본군의 화력에 밀린 농민군은 그해 12월 패배하여 동학농민군의 봉기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1864년 교조 최재호를 처형하여 군문에 효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동학도들은 매년 교조의 무죄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는 등의 교조 신원운동을 벌였습니다. 동학도들은 동학도들대로 매년 한성으로 상경하여 교조 신원과 포교 허용을 청원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한편 1893년 초 흥선대원군은 동학도들이 상경하여 경복궁 앞에서 복합 상소 운동을 벌이는 기회를 이용하여 이준용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습니다. 정교는 1893년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3일간 박광호를 소두로 하는 약 50명의 동학교도들이 상경하여 궁궐 앞에서 교조 신원을 탄원하며 연좌 시위를 벌인 사건을 대원군이 시킨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때 정교는 대원군이 은밀히 동학당 수만 명을 서울로 불러 모임을 갖고 장차 불괴를 도모하여 그의 손자 이준용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동학농민군의 파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동학농민군은 남접은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났던 동학농민군으로 처음 거병한 집단을 말합니다. 남접은 접주인 전봉준, 무장 대접주인 손화중 및 태인 대접주인 김계남을 최고 지도자로 나누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지도자들은 현지 출신 접주들보다는 주로 고창, 태인, 전주, 옥구, 금구 등 전라북도 북부와 서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경상북도의 성주군, 칠곡군, 경상남도 하동군 지역도 남접의 세력권이었습니다. 북접은 충청북도 보은군과 충북 이북지방의 파벌로 법포 또는 좌포라고도 불렀습니다. 최재호의 정통 직계를 자처하는 집단으로 대도주인 최시영과 손병희, 손천민 등이 속했습니다. 충청북도 보은군, 논산군 일대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서포 또는 호서남접이 있었습니다. 최재호 사후 동학은 법포와 서포로 나뉘었습니다. 법포는 최시영을 받드는데 법헌이라는 최시영의 호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서포는 서장옥을 받들었습니다. 서포는 다른 이름으로 호서남접으로 불렸고 충청북도 청주와 충청남도 지역의 위력을 떨쳤습니다. 다음은 형평사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평사운동이라는 1923년부터 일어난 백정들의 신분 해방운동을 말합니다. 1923년 4월 일본에서 전개된 수평운동의 영향을 받아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이학찬, 장지필 등 백정 출신과 강상호, 신현숙, 천석구 등 양반 출신이 합심하여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당시 백정이라는 신분은 법제상으로는 해방됐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했던 차별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개화 양반도 참여하는 등 많은 이들이 호응을 얻었습니다. 형평사운동은 전국적인 규모로 전개됐지만 내부 분열과 일제의 압력으로 10여 년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백정이라는 칭호는 고려시대에는 평민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도사라업을 전문으로 하는 천민계층을 뜻하게 됐습니다. 백정은 1894년 갑오개혁 때 해방의안에 의해 법제상으로는 해방됐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백정들은 기와집에서 살거나 비단 옷을 입을 수 없었고요. 외출할 때는 상투를 틀지 않은 채 패랭이를 써야 했습니다. 장례 때에도 상여를 이용할 수 없었고요. 학교나 교회에서도 함께 수업을 받거나 예배를 볼 수 없었습니다. 상민들과 떨어져 집단으로 거주했습니다. 더욱이 일제는 조선의 봉건적 질서를 온전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즉 민적에 올릴 때 이름 앞에 붉은 점 등으로 표시하거나 도한으로 기재했을 뿐만 아니라 입학 원서나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에도 반드시 신분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불만은 조직적인 사회운동으로 구체화됐습니다. 1923년 4월 25일 경상남도 진주에서 강상호, 신현수, 천석구 등 양반 출신 사회운동가들과 장지필, 이학찬 등 백정 출신 지식인들이 계급을 타파하고 백정에 대한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여 백정도 참다운 인간이 되게 한다라는 목적하에 형평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발기총회에서 결정된 사칙을 통해 진주의 본사를 중심으로 각 도의 지사를, 각 군의 분사를 두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성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호응하여 전국 각지에서 지사와 분사가 활발히 설치되자 1924년 2월 전국의 지사, 분사 대표 300여 명이 부산에 모여 형평사 전 조선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를 기반으로 한 장지필 등 혁신파는 본사를 경성부로 이전할 것을 주장했고요. 경상도를 기반으로 한 강상호, 신현수 등 보수파는 진주 본사를 고수할 것을 주장해서 내부 대립이 표출됐습니다. 전자가 형평운동을 사회주의 노선에 입각한 개그해방운동으로 발전시키려 하였지만 후자는 형평운동을 인권운동으로서 유지하려 했다는 점에서 두 파의 노선 차이는 컸습니다. 혁신파가 부산 임시총회 후 천안에서 형평사 혁신동맹 창립총회를 열어서 본사의 서울 이전, 잡지 형평의 발간, 피혁공장 설립 등을 결의하자 보수파는 그해 4월 진주에서 형평사 전국 대회를 따로 열었습니다. 이러한 양파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양파 간부들이 간담회를 열어 형평사 통일을 논의하고 8월 대전에서 형평사 통일대회를 열었습니다. 양파는 각자의 조직을 해체하고 조선 형평사 중앙총본부를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서울에 본사를 두기로 했으나 다시 내분이 발생해 진주 본사 측에서 대전 대회의 불승인을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회운동단체의 지원에 힘입어 양파의 통일은 진전을 보였고 1925년 4월 양파 합동으로 경성부에서 전 조선 형평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이 운동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됐습니다. 또한 1924년부터 조직된 형평청년회, 형평하구동맹의 구성원들이 청년운동단체에 가입하면서 다른 사회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나갔는데 이러한 형평사의 조직과 운동의 확대에 힘입어 형평청년회는 조선형평청년 총동맹으로 발전됐습니다. 이에 1926년 1월 장제필은 재경 사상단체 합동신년간친회에서 형평운동 부분을 보고하고 조직 강화와 무산운동으로서의 진출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26년 12월 고려혁명당 사건으로 서광훈, 장지필 등 간부들이 구속되자 1927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형평사 대회에서 명칭을 조선형평사 총본부로 바꾸고 1928년 4월 제6차 정기총회에서는 일본 수평사와의 제휴를 정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다른 사회운동과의 제휴를 주장하는 신파와 전통적인 평등운동을 주장하는 구파 간의 대립이 다시 일어나 1929년 제7차 정기대회에서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이후 신파는 형평사 해소론을 제기했으며 해소론을 둘러싼 대립은 1930년대 초까지 계속됐습니다. 1934년 일반 사회운동의 저조 속에서 형평사 지부의 재정리가 단행되고 활동도 공제활동 정도로 축소됐으며 1935년 대동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적극적인 사회운동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형평운동은 형평사 창립 초기부터 많은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그중 하나는 봉건적 관습에서 탈피하지 못한 일반 농민들의 거부감에서 오는 반형평운동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형평운동이 인권운동의 차원을 넘어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 속에서 다른 사회운동과 제휴하여 전개됨에 따른 일제의 탄압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실현에 대한 투쟁은 형평운동이 반제국주의적, 반봉건적인 성격을 갖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평운동은 백정들의 신분 해방, 인권운동인 동시에 다른 사회운동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 진행된 민족해방운동의 한 부분이기도 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지산의 길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본 해설이 본편 시청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